복 받으세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단재 신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우리에게 지혜와 교훈을 제공합니다. 이제 이러한 역사의 해답을 저 이정과 함께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역사를 잘하기 위해서는요, 첫째, 시대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해야 합니다. 두 번째, 역사의 용어의 정의를 이해해야 합니다. 세 번째, 역사에 있어서의 앞뒤의 인과관계를 이해합니다. 마지막으로 역사에서 많은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배운 것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좋은 인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요, 한국사 제1강인데요. 한국사의 바른 이해와 선사시대의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국사의 바른 이해는 역사의 학습 목적, 그리고 한국사와 세계사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두 번째, 선사시대의 문화와 국가의 형성에서는요, 우리나라의 선사시대, 그리고 고조선과 청동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한국사를 바로 이야기해서 먼저 역사의 정의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역사에서는 두 가지의 정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실로서의 역사가 있고요. 두 번째, 기록으로서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실로서의 역사는요, 우리가 말하는 흔히 과거에 있었던 사실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옛날에 있었던 일 자체가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이 사실에서 중요한 것은 불변의 역사적 사실입니다. 불변이라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실은 객관적 역사입니다. 즉, 1592년 임진왜란이 발생했다.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중국에서도 이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변하지 않는 불변의 객관적인 역사를 사실로서의 역사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로서의 역사를 정의한 사람이 프랑스의 역사학자 랑케인데요. 랑케는 사실로서 말하게 하라, 꽃잎 하나하나를 말하게 하라, 이렇게 해서 근대 역사학의 아버지가 되었고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밝히는 실중지적 사관으로서요, 사료를 하나하나 비판하게 됩니다. 결론, 사실로의 역사는 하나의 불변의 역사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역사입니다. 자, 두 번째 역사가요, 이제 기록으로서의 역사입니다. 기록으로의 역사는 과거, 이제까지 뭔가를 적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중요한 것은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석이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평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석은 바로 주관적 의미의 역사입니다. 조금 전에 임진왜란이 1592년에 발생했다는 어디서나 똑같기 때문에 객관적입니다. 하지만 임진왜란이 조선이 승리했다. 겉으로 볼 때는 조선이 승리했었지만 실질적으로 임진왜란 결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200년 이상 후퇴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의 심장이었던 경복궁, 그 경복궁이요, 임진왜란 발발 이후에요, 지어지지 못했습니다. 18세기 르네상스였던 영조 정조 시대에도 경복궁은 중건되지 못합니다. 마지막 19세기 말 우리가 잘 아는 흥성대원군 때 경복궁이 준공되어집니다. 그만큼 임진왜란은 우리 역사를 후퇴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임진왜란은 조선이 승리했다. 이 조선이 승리했다에 대해서 사람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이 다른 주관적인 역사가 바로 기록으로서의 역사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과거의 사실을 토대로 역사가가 조사하고 선정하고 연구한 겁니다. 그래서 주관적으로 재구성하다. 그래서 역사를 바라보는 눈, 이것을 사관입니다. 사람마다 이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역사는요, 과거로서의 역사하고 했잖아요. 이런 사실로서의 역사였다면 우리가 바로 역사학습의 대상은요,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역사를 배운다. 역사를 배운다고 하는 것은 바로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학습의 대상은요, 바로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배운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기록으로서의 역사의 대표 사람이 영국의 역사학자 E.H. 카, 유명한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쓴 사람인데요. E.H. 카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인 것입니다. 대화라는 것은요, 모든 과거와 현재가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상호 주고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상대주의인데요.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가는 바로 이러한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중요시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러한 역사를 이제 사실로서의 역사, 기록으로의 역사 살펴봤는데 우리는 어떤 걸 배운다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배운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 이 기록으로의 역사인데요. 역사가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항상 있는 사실, 이것을 사료로 하죠. 예를 들어서 조선왕조실록이 있다면 그 사료는 왕조실록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료를 토대로 과거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요. 사관,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역사사자 바라볼 관이죠. 역사가의 관, 역사의 눈, 역사를 바라볼 눈입니다. 즉 역사가의 의식에 따라서 서술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학은요. 중요한 것이 바로 인간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죠. 자연이 아닙니다. 동물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인간을 통해 변화되는 활동, 변화적인 측면을 서술하게 자연이라든가 사회학과 구분됩니다. 역사학은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입니다. 자, 이제 역사학서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역사는 역사 그 자체를 배운다. 자체, 즉 하나의 사실이라는 거죠. 조금 전에 말했던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났다. 역사 자체, 사실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역사를 통하여 배운다. 뭘요? 능력과 교훈, 특히 교훈을 배우는 것입니다. 역사는 뭘 한다고요? 교훈을 배우는. 사실 자체도 중요하지만 교훈을 배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는 거울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거죠. 역사학은 거울이요, 교훈 주네요. 거울, 있는 그대로 비춰주죠. 있는 그대로서 뭘 배워요? 바로 교훈을 배운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역사는요, 바로 과거의 사실을 토대해서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의 정체성, 한국사를 왜 배우냐고요? 국어, 영어, 수학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의 한국사를 배워야 하냐고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인가를 배우기 때문에 역사를 배워야 한다는 거죠. 역사는요, 삶의 지혜를 습득해집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사람의 마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사건은 달라질 수 있지만 그 사건을 해석하는 것은 같습니다. 따라서요, 누가 더 많이 가지면 싫죠?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싶죠? 내가 더 높아지고 싶죠? 우리 애가 더 공부 잘하면 좋겠죠? 이런 당면 문제 하나하나를요, 다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즉, 시대에 따라서 아무리 달라져도 그 가치관, 아까 우리 애가 더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이렇게 바르게 파악할 수 있는 지혜를 습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사건, 어떤 사건이 실패했으면 왜 실패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버지가 말씀하시죠.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얘야 저기 가면 넘어지니까 꼭 조심해라. 그것은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경험인 것입니다. 뭐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스머프가 말하죠. 얘야 저기 가면 위험하니까 꼭 돌아서 가라. 그러면 일부 삐딱한 스머프들은 말하죠. 난 괜찮아. 나는 똑똑하니까. 난 건강하니까. 하지만 가다가 또 넘어지겠죠. 그때서야 피를 흘린 다음에 할아버지 말씀 들을 걸. 역사는요, 삶의 지혜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의 말씀은 지나간 과거 역사를 배우면 바로 그런 지혜를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역사는 하나의 사고력과 비판력을 제공하죠. 중요한 거죠. 왜?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무엇이 잘된 것을 바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사와 세계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한국사를 볼 때는요, 항상 세계사와 같이 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 역사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세계 역사도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즉, 한국사도 중요하고 세계사도 동시에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사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보편성이라는 것은요, 국가와 민족을 초월해서 모든 세계가 공통으로 자유, 평등, 평화, 행복을 추구합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미국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다 자유와 행복을 누구나 좋아하고 존중하죠. 그래서 이것이 보편성입니다. 특수성은요, 말 그대로 특수한 거죠. 지역의 환경에 따라서, 또 언어에 따라서, 풍속에 따라서, 종교에 따라서, 예술에 따라서, 사회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왜 식사할 때 꼭 숟가락, 젓가락을 이용하지만 일본에서는 젓가락 많이 하죠. 또 동남아 가면은 손으로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어떤 나라는 기독교고, 어떤 나라는 뭐 이슬람교고, 그죠? 어떤 나라는 불교고, 이렇게 나라마다 다르다는 거죠. 이게 특수성입니다.
따라서 역사를 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은 이런 보편성과 이러한 특수성을 균형 있게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않는 거죠. 조화롭게 균형 있게 본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역사의 보편성을 보면요, 우리는요, 우리 활동 무대가 바로 만주와 한반도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압록강과 백두산 있죠. 압록강과 백두산 이하가 한반도고 그 북쪽이 만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전 노래 보면 강하란 만주 벌판, 그 거대한 백두산 북쪽의 땅이 만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한반도와 그 북쪽의 땅 만주에서 있었다는 거죠. 즉 우리는 이 한반도와 만주에서 다 공통성을, 자유와 평화를 추구했다는 겁니다. 우리 민족의 특수성은요, 제일 중요한 게 유구한 역사라는 거죠. 5천 역사라는 거죠. 반만년 역사 위에 찬란하다 우리 문화. 세계사에서요, 이렇게 5천 년 된 나라는 드뭅니다. 중국,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알다시피 1776년이잖아요. 즉 200년, 300년밖에 안 됐습니다. 이렇게 세계에서요, 길고 긴 역사를 자랑한 게 조국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요, 하나의 단일 민족이라는 거죠. 하나의 민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다른 나라와 달리 국가에 대한 충성, 부모에 대한 효를 아주 중요시했습니다.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는 것이 이게 근본이라는 거죠. 그리고 말 쌓는 간에 공동체 조직. 왜? 둘의 품앗이 맞죠? 우리 집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도와주고 거꾸로 다른 사람한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가 또 도와주는 거죠. 이게 둘의입니다. 개는 요사이 많이 알죠?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경제적으로 어떤 것을 하는 거죠. 향도는요, 마을 공동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시골에 있을 때 어이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렇게 상여가 있으면 힘들잖아요. 같이 공동으로 모여서요, 이 상여 조직도 발달하는 것이 향도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요, 아까 둘에는요, 하나의 공동 작업 조직이라는 거죠. 품앗이, 아까 말했죠. 개는 경제적인 모임이죠. 하나의 서로 도와주는 거. 오늘 엄마들 많이 하는 거 있죠. 이게 계모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불교는요, 이렇게 민간에서 같이 하는 것이 향도입니다. 자, 이제는 도대체 왜 대한민국이 가치가 있는 건가? 그 민족이 뭔가 있다는 거죠.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으로 했습니다. 왜 조국 대한민국 5천 역사가 작지만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걸까요? 우리나라는 세계 문화유산이 참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지금 최근에 남한산성까지 추구됐다는 거죠. 영토는 중국이 40분의 1밖에 안 됐지만 지금 조국 대한민국이 세계 10번째 잘 사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우리가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은 우리에게 뭔가 정신적인 저력과 가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치는 뭐였을까요? 먼저 통일신라 시대 때 김대문의 하랑세기, 하랑들의 전기, 하랑도라는 거죠. 오늘날 따지면 뭐 육군사관학교 좀 되겠죠. 그리고 한산기, 오늘 한산주, 뭐 경기도쯤 되겠네요. 서울 한산지에게 경기도 서울의 풍물을 기여한 것이 이 김대문의 자주적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고려 때요, 이규배의 동국 이상국집인데요. 우리가 동명왕편 많이 배웠죠. 고구려 세운 동명왕, 고구려의 초대 임금, 우리가 잘 아는 누구예요? 주몽입니다. 그래서 주몽. 이 사람이 동명왕인데요. 여기에 관한 서사시를 썼다는 거죠. 우리 민족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조상을 찾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동명왕을 통해서요, 고려 몽고 한정 때 우리 민족을 다시 세웠다는 거죠. 조선에서는요, 서거정의 동문서에서 우리나라 역대 신문집, 시나 이런 것들을 마련한 것이고, 조선 후기에 유득궁에 발해가고 있는데요. 발해의 역사에 대해서 인식했다는 거죠. 우리가 발해가 있었을 때만 아까 강화란 만주벌판이 있었습니다. 발해가 멸망한 다음에는 우리 역사에서 만주가 사라졌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역사는 압록강과 두만강을 한계하는 한반도에 정해진 거죠. 그래서 이 발해에 대해서 최초로 말하고 연구한 사람이 바로 유득궁의 발해고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문화는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하나의 보편성과 특성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사시대는, 선사라는 것은 역사 이전이에요. 그래서 아시아의 북방민족에서 시작되었고요. 통일시대 시대는 중국의 문화를 존중합니다. 그러나 중국 문화만 그대로 소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나중에 우리의 독자적 문화도 가미됐다는 거죠. 즉, 우리 민족의 가장 뛰어난 점이요, 어딘가 수행했었지만 우리 것 하, 우리 것으로 소화, 우리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럴 때는 불교의 나라입니다. 숭불정책이니까요. 불교를 정신적 이념으로 채택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반대로 조선은 불교가 아닌 뭐요? 유교를 같이 했다는 거죠. 사실 오늘날 남성 중심의 시대잖아요. 이렇게 남자 중심의 사회가 된 것, 장자 중심의 사회가 된 것이 바로 조선의 유교 문화 때문이죠. 유교가 바로 충과 효, 하나의 수직적인 질서, 수직이라는 거죠. 어른과 아이, 남편과 아내, 그 다음에 윗사람과 아랫사람. 이런 유교적인 가치가 조선시대에 있었고, 오늘날 또 이러한 조선의 가치가 이어서 남자 중심, 이렇게 아버지 중심의 사회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민족 문화의 발전한 하나의 열쇠, 키는 뭘까요? 전통도 또 수용도 버린 게 아니에요. 말하면 튼튼한 전통, 우리 것이 좋은 것이야 전통 문화 더하기 외래의 문화를 갖고 오는데 어떻게 해요? 주체적으로 우리 것 하 수용한다는 거죠. 우리 것 하는 것. 주체적이라는 것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즉 남에서 그냥 갖고 온 게 아니라 우리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가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이제 한국사와 세계사의 관련성인데요. 고대사회는 중국이나 일본을 통해서 북방을 통해서 수행했었죠. 아까 말한 것처럼 통일시라시는 중국이나 인도와 연관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중요한 건데요. 아라비아 상이죠. 서쪽에 아라비아 상을 통해서 우리나라 이름이 뭐라고요? 코리아. C-O-R-E-A. 오늘날 또 있잖아요. 할 때는 원래 코리아인데요. 이렇게 인터넷에서는 코리아라고 부르죠. 즉 우리나라가 코리아 불리던 게 언제? 바로 고려시대 아라비아 상해를 통해서 고려의 이름이 알려지게 됐다는 거죠. 이 사실은 중요한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19세기 말 1876년 바로 개항이 이루어지죠.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일본에서 강제로 지금에 있는 강화도 아시죠? 1876년 강화도에서 일본에 의해서 강제적인 강화도 조약으로 이제 세계사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미래의 세계사는요, 정보과학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그래서 국가민족촌 하나의 지구촌이라는 거죠. 전 세계. 왜? 지금 여기서 인터넷 보내면, 문자 보내면 바로 미국에서도 받아볼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지구촌 역사라는 거죠. 자, 이제 결론 말하면 올바른 한국사에 인식한다는 것은 독자적인 한국사 플러스 세계사. 항상 말하죠.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하고 있는 강의는요. 한국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기본적인 이론 강의인데요. 이론을 튼튼히 하고 나서 나중에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계시대 역사인식은 아까 전에 말했죠. 민족 주체성, 내가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하나의 주체성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나 내 것만 옳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남의 것은 안 돼, 이것도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개방적 민족주의라는 겁니다. 우리 것 플러스 다른 것을 같이 수용, 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류의 아까 공통같이 자유와 평화를 존중한다는 거죠. 우리가 소중하면 남도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자유를 소중하면 남들도 자유를 소중해요. 그래서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몰라서 사람들이 전쟁하게 되는 거죠. 인류의 공동가치, 자유, 평화,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올바른 역사 인식입니다. 우리나라에는요, 불교와 유교가 있는데 불교가 먼저 들어왔었죠. 이 불교에는요, 현세 구복조, 현재 복을 구하는 게 있었습니다. 귀족들이야 똑똑하니까 글을 볼 수 있지만 백성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저 나무 아미타불 간센보살 이렇게 나무 아미타불 간센보살 이렇게 외치면 부처님께서 우리를 도와준다는 거죠. 현재 복을 구합니다. 그리고 호국,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팔만대장경 있잖아요. 팔만대장경은요, 몽고가 침입했을 때 우리가 부처님 힘으로 부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만든 것입니다. 세계문화유산이 있죠. 유교의 특수성은요, 우리가 말하는 상강오륜인데요. 상강오륜에서 특히나 충과 효와 의를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상강은 세 가지 기본적인 윤리인데요. 군의신강, 부의자강, 부의부강입니다. 군의신강,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하나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임금이 신하의 근본이라는 거죠. 부의자강, 아버지가 아들의 근본이고요. 부의부강, 남편이 아내의 근본입니다. 오류는요, 5가지 지켜야 할 윤리인데요. 군신유의,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리가 있어야 되고요. 부자유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친함이 있어야 되고,
부부유별, 남편과 아내에서는 구별이 있어야 되고요. 장유유서, 어른과 아이에서는 차례가 있어야 되고, 부모유신, 친구와 친구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러한 상강 오륜 중에서 우리는 충과 효와 의가 강조되었습니다. 왜? 국가에 대한 충성과 부모에 대한 효와 의, 올바른 것, 바른 것을 판단하는 의, 의가 있게 선비는요 의를 먹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르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죽을지언정 의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게 조선 문화의 특징인 겁니다. 충효의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아까 전까지는요 이게 역사의 전반적 이해한 거고, 지금부터는 역사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먼저 선사시대와 역사시대에 있는데요. 선사시대, 역사시대 이전, 먼저 선자잖아. 역사시대, 기록하는 거죠. 이러한 선사시대와 역사시대,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를 구분하는 것이 바로 문자라는 거죠. 즉, 기록이 없었을 때는 선사시대, 기록이 있음다부터는 역사시대입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철기시대 때요 문자를 사용합니다. 자, 도대체 그러면 우리나라의 민족은 언제 있었을까요? 아주 먼 옛날에는 사람이 안 살았다는데 그럼 무엇이 살았을까요? 그때는 사람이 아니에요. 원숭이 계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만주나 한반도 아까 말했죠 있었는데요. 구석기 아닙니다. 바로 신석기 시대 말기부터 청동기 시대 요 사이, 우리가 말하는 최초의 나라 고조선입니다. 당군의 고조선이 우리 민족의 기초의 근간이라는 거죠. 우리는 넓게는 항인종, 알타이족, 하나의 단위를 형성하였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우리 민족의 조상이 누구라고요? 예, 당군의 고조선인입니다. 이제 구석기 시대의 유물과 유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기는 기원전 70년, 기원전은요, BC죠. Before Christ. 일반적인 역사학의 영역은 우리나라가 아닌 서양에서 만들었죠. 왜? 세계사의 중심이 서양이고 서양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니까요. Before Christ, 그리스도, 예수 이전을 BC라 하죠. 그죠? 그 다음 이렇게 BC 말고 또 하나 배운 거 있죠. AD, 아노 도미니, 우리 주인이 태어나시네. 이 기준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가 있다는 거죠. 즉 예수 이전을 BC, 예수 이후를 AD라고 하는데 AD는 우리가 경제적 도면이니까 보통 생략하죠. 오늘날은 2014년인데 AD 2014잖지만 그냥 2014라고 쓰면 됩니다. 이러한 구석기 시대를 구분한 것은요. 석기를 다루는 수법에 따라서요. 정기, 중기, 후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기에는 평안남도 상원에 검은머루 도물이 있었는데요. 한 개의 큰 석기를 가지고 사용한 것이 정기고요. 중기는 한경북도 은기 굴포리에 강원도 양구 사무용이 있는데요. 큰 돌에서 떼어난 조각, 하나의 조각, 큰 돌에서 떼어난 조각을 가지고 손질해서 만든 것이 중기 구석기입니다. 후기는 우리가 잘 아는 충남 공주 석단이죠. 이게 제일 유명하죠. 그래서 보통 구석기 시대 하면 공주 석단일 시험에 많이 나오죠. 그리고 충북 단양 수산기인데 여기서는 쐐기, 어떤 나무를 깎아 만든 것을 대 갖고 만든다는 거죠. 이러한 구석기 시대의 도구로는 뼈, 왜 짐승 잡아먹고 나면 뼈 있잖아요. 그 뼈라든가 뗀석기는 다른 말로 타제석기입니다. 돌을 두들겨서 만든 도구죠. 돌을 두들겨서 만든 게 뗀석기, 다른 말로 타제석기. 즉 뗀석기, 타제석기를 쓴 시대가 바로 무슨 시대라고요? 바로 구석기 시대입니다. 나중에 배웠지만 뗀석기, 타제석기는 구석기, 나중에 간석기는 신석기 시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 이러한 뗀석기, 구석기 시대의 사냥도구, 사냥엔 주먹도끼, 순배찌르기, 집게가 있는데요. 우리 주먹처럼 생겼다 해서 주먹도끼입니다. 이게 주먹도끼.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거지만 옛날에는 만능,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하나의 기구였습니다. 사냥이 있었다는 거죠. 순배찌르기는요, 끝에 자루가 달렸는데 쉽게 말하면 창에 기름을 산 것이 순배찌르기입니다. 집게는요, 한쪽 끝에 강한 날이 있는 겁니다. 자, 대표적으로 주먹도끼가 구석도끼의 대표적인 도구였습니다. 시험에 나올 때 보통 이렇게 아까 사냥도구하고 조리도구가 나올 때 이제
좀 어렵죠? 조리도구에 글개와 밀개가 조리도구였다는 거죠. 글개는요, 이렇게 손주에서 만드는데 가죽에 붙은 살을 이렇게 긁어낸대. 맞죠? 그러니까 글개입니다. 밀개는요, 한쪽 끝을 이렇게 손주에서 만든 겁니다. 중요한 것은 글개와 밀개가 조리도구였다. 이 구석기 시대의 생활은요, 보통 사냥과 채집을 했습니다. 뛰어난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요, 직접, 엄마, 아빠 배고파요. 그럼 아빠가 기다려봐 하고는 어떻게 해요? 산으로 뛰어가세요. 짐승을 잡는데 이게 뭐 짐승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쩌면 하루를 굶을 수도 있는 거죠. 또 채집이잖아요. 나무 열매를 캐매는 건데 엄마 배고파요. 기다려봐. 산으로 갔었지만 어떤 것이 먹는 건지 어떤 것이 먹을 수 없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재수 없어서 죽으면 저거는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먹어서 괜찮으면 그거는 돼. 그렇게 해서 지혜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나이가 많았다는 것은 경험이 많고 경험이 많았다는 것은 지혜로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먹을 게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동 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혼자 있으면 짐승하고 이길 수가 없잖아요. 무리, 같이 떼를 모여서 산다는 거죠. 구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이동 생활, 무리 생활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어떤 지혜가 없다 보니까 하나의 큰 동굴이나 바위 주변에 강가에 집을 지었습니다. 이러한 구석기 시대는요, 무리 생활을 해서 역시 평등한 생활, 아직은 계급이 없는 평등한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평등한 생활입니다. 나중에 구석기, 신석기는 평등이고, 이제 중요하죠. 청동기 때 비로소 계급 사회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구석기 시대의 예술은 고려와 물고기 등의 세계적인데 이쪽에는 다 풍요를 암시하는 것입니다. 중석기 시대는 말 그대로요. 이렇게 구석기, 중석기, 신석기 가운데죠. 그래서 구석기에서 신석기 넘어가는 전환기, 경남 통영의 상노대도의 조개더미. 옛날에는 이 조개가 하나의 오늘의 돈처럼 쓰였습니다. 이러한 이제 구석기 시대 후게 되면 빙하기에 날씨가 따뜻해졌어요. 토끼나 여우나 새던 작은 짐승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잔석기를 아까 작은 석기 이어해서요, 톱이나 할창에서 승배찌개 등의 기구를 이용하게 되었어요. 이제 다음은 신석기 시대인데요. 신석기 시대는 기원전 8000년경, 그러니까 BC 8000입니다. 그럼 선생님, 도대체 BC 8000은 오늘날 지금부터 몇 년 전일까요? 이렇게 시작하죠. 항상 이 기준은요, 이제 BC 2333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올해가 2014라면요. 그럼 올해는 몇 년이나 됐을까요? 우리나라가요? 할 때 기준이 나중에 배우게 될 단기인데요. BC 2333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2333이 기준이라는 거죠. 여기다가 올해 숫자 2014를 더하면 올해는 당군이 이 땅에 나라를 세운 지 4347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단기도 계산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일일이 2014 하면 힘드니까 그냥 대충 2000년 놓고 따라서 기원전 8000년이면 예수가 태어나기 이전 8000년, 그리고 지금은 예수가 태어난 이후 2000년 더하니까 약 다르게 말하면 지금부터 약 10,000년 전에 이 땅에 신석기 시대가 탄생하게 됩니다. 신석기 시대에는 특징이 간석기입니다. 아까 말했죠. 뗀석기는 구석기, 신석기는 간석기입니다. 간석기. 돌을 갈아서. 돌을 갈면 더 정교한 모양을 만들 수 있겠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신석기 시대에 비로소 토기를 사용한다는 거죠. 토기를 왜 두었을까요? 대표적으로 나중에 배우게 될 빗살무늬 토기인데요. 음식을 조리와 저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즉, 빗살무늬 토기 나중에 배우게 되면 그 빗살무늬 토기 끝에가 좀 까맣게 타있거든요. 그것은 음식을 이렇게 데워 먹었다는 거죠. 음식을 저장했다는 거고 요리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비로소 토기가 있은 다음부터 드디어 이 사회가 정착생활, 이제 이동이 아니라 한 곳에 모여서 사는 거죠. 즉 인류가 토기를 사용하면서 음식을 조리하고 저장하고 정착생활을 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신석기 전개는 이런 민문이, 민자는 없다는 뜻이에요. 민소매, 어깨가 없는 거예요. 민둥산, 산에 나무가 없는 거예요. 이런 민문통이
한반도에 최초로 무늬가 없는 토기가 있었는 거죠. 덧무늬 토기는 몸체에 덧대서 만든 토기가 되는 거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말한 신석기 중에 빗살 무늬 토기입니다. 말 그대로 왜 우리가 어렸을 때 빛 보면 이른 빛이 있잖아요. 이른 빛으로 차례로 흙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긁으면 모양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빗살 무늬 토기가 빗살 무늬 토기입니다. 지금 숭실대학교 박물관에 있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밑이 타 있다는 것을 보고 유물은 스스로 말하는 겁니다. 토기가 밑이 까맣게 타 있죠. 여기서 불을 떼서 조리를 했다는 것을 말하죠. 신석기 시대 대표인 토기 빗살 무늬 토기를 꼭 외워주세요. 이런 신석기 시대에 뼈 바늘이나 가락바퀴가 있는데요. 이 가락바퀴는 옷이나 그물을 만들었던 원시적인 수공업을 했다는 거죠. 즉 신석기 때에 바로 수공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하죠. 인류가 농경을 시작했다. 어제까지 아빠 배고파요? 기다려봐. 산으로 뛰었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기다려봐. 들로 뛰었습니다. 언제 밥을 먹을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류가 이제 농경 생활을 시작함으로써요. 신석기 혁명이 되어집니다. 즉 신석기 혁명이라는 것은요. 혁명 알죠? 조그만 변화 아니고 획기적인 큰 변화요. 확 바뀌는 겁니다. 즉 어젯밤에도 배가 고파서 산으로 들을 뛰어갔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엄마 배고파요? 아빠 배고파요? 기다려봐. 바로 토기한테서 어떻게 해요? 음식을 꺼내와서 요리를 해준다는 겁니다. 얼마나 획기적이겠어요? 이걸 좀 더 빠르게 말하면 신석기 혁명은요. 이런 거죠. 어제까지 배고팠던 삶이 이제 토기한테서 음식 갖고 와서 할 수 있죠. 이 토기에 있는 음식을 어떻게 해요? 옆집과 교환도 할 수 있죠. 물물 교환이 되죠. 물물 교환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야 힘드니까 같이 모여서 교환하자. 시장이 만들 수 있죠. 시장에서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너무 무거우니까 돈을 만들자. 돈을 갖게 되죠. 돈에서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적게 가진 사람, 계급이 탄생하죠. 이러다 보니까 제가 더 많이 가졌네. 뺏어와야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즉 인류가요.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뭡니까? 오늘날의 국가의 탄생까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제 이 신석기 시대에 농사를 짓는 것을 신석기 혁명이라고 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때 농사를 짓는 것은 오늘날의 벼가 아닙니다. 벼 아니에요. 쌀 아니에요. 그때 작군요. 조피수수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 농경입니다. 그래서 증거를 대봐요. 항상 증거가 있어야죠. 그래서 항해 봉산 집탄이나 평양에서 탄화된 좁쌀, 탄화. 이렇게 쌀이 타 있어요. 좁쌀이 까맣게 타 있다는 거죠. 이건 뭐예요? 그 당시에 식량이 있었다는 거죠. 식량이 있었으니까 뭡니까? 먹다 나서 나중에 불이 나서 까맣게 타 있는 거. 이때 농사를 지었다. 이런 것들은 이렇게 시험이 나올 수가 있겠죠. 하나의 증거니까죠. 중요하죠. 항상 유족은 스스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증거는 꼭 기억해 줘야 합니다. 즉, 탄화된 젖소를 보고 이때 농사를 시작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돌삽, 돌랍 등에서 기구에서 정착생활을 했다. 신석기의 정착생활. 신석기 시대의 경제생활은요. 사냥과 여전히 어로가 중심이었습니다. 이것은 식량을 얻는 중요한 수단이 여전히 사냥과 고기잡이라는 거죠. 아직은 이렇게 농사가 획기적으로 발달한 것은 아니죠. 나중에 삼국시대에 가서 벼농사가 활발해지고 아직까지는 사냥과 어로가 중심이었다. 그럼 21세기 오늘날은 사냥과 어로 해요, 안 해요? 합니다. 우리가 단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고기 잡고요. 어떤 사람은 짐승을 잡습니다. 그 대신 어떤 사람은 밖에서 일을 해서 서비스 주는 거죠. 여전히 오늘날도 사냥과 어로가 있지만요. 산자 산업이 더 중심인 거죠. 옛날 신석기 시대에 사냥과 어로가 중심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아까 전에 배웠던 뼈바늘 가락바퀴 이것도 증거죠. 동그랗게 나온 거 있었는데 이것은 실을 뽑았어요. 당시에 뭘요? 수공업을 했다는 것을 기억해 주면 돼요. 그럼 신석기 사람들은 어디서 살았을까요? 주로 강가나 바닷가에 살았습니다. 운집, 지하에 있는 집. 아직은요, 지혜가 발달하지 않아서 땅 밑에 살았습니다. 위에는 비도 맞고 바람도 불지만 땅 밑에 있으면 덜 춥고 따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하에 있는 집이 운집이에요.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특징인 거죠.
신석기 시대의 운집은 지하에 있고 청동기가 되면 지상으로 올라간다는 거 꼭 구분해 주세요. 그래서 그 당시는 보통 원형이라든가 모서리가 둥근 바닥인데요. 중앙에 난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죠. 따뜻하죠. 그리고 양쪽에 출입문이 있었다는 거죠. 신석기 시대의 운집 꼭 배워놓으세요. 자, 이러한 신석기 시대는요, 부족사회였어요. 부족사회라는 것은요, 하나의 핏줄, 혈을 바탕으로 한 거였고요. 이들은 족연, 다른 종족과 결혼했고, 또한 여전히 평등사회였어요. 다시 말합니다. 구석기와 신석기는 무슨 사회? 평등사회. 나중에 언제? 청동기 때 계급사회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신석기 시대의 종교는요, 바로 농경, 농사와 관련이 있었어요. 왜? 그 당시에는요, 햇빛과 물을 주시니, 농사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며? 햇빛과 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농경이 가장 중요했고, 정착생활 모여서 뭡니까? 하나의 신앙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신석기의 대표적인 종교 애니미즘인데요. 농사에 약간 큰 영향, 태양과 물입니다. 그래서 이 신석기의 모든 것에 정령, 신이 있다고 했죠. 애니미즘, 영어의 애니, 모든 것은. 그래서 애니미즘, 모든 것에 대해서 애니미즘이죠. 결론은 풍요입니다. 풍년이 들게 해주셔야죠. 이 당시에는 영혼도 숭배했고 주상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어도 영혼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무덤을 보면요, 그 안에 곡식도 있고 돈도 있었어요. 왜 그랬겠어요? 저승 가서 또 다른 세상에서 밭도 먹어야 되고 또 노잣돈도 있어야 되니까요. 그런 증거죠. 영혼 숭배. 또 샤머니즘은 우리가 말하는 무당을 믿는 게 샤머니즘이고요. 토테미즘은요, 어떤 특정한 동물, 식물, 예를 들어서 나중에 배우게 될 당군 신화에 곰과 호랑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오늘 아이가 엄마 나 서울 대공원에 갈래요. 왜? 대공원 가서 공한테 기도할래요. 그리고 햇빛과 이렇게 햇빛이나 이렇게 마늘 보면서 뭡니까? 100일 동안 있으면 사람 되니까. 햇빛 안 보고 마늘 먹는다고 사람 되나요? 안 되죠. 즉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제가 우리를 그렇게 만든 거고요. 사실 말하면 그 당시에 곰을 숭배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동물을 숭배한 것을 뭐라고요? 토테미즘이라고 합니다. 이 당시의 예술은 흙으로 만든 어떤 사람의 모습, 또 동물의 뼈를 조각 생긴 것들이 있다는 거죠. 특히 이 당시에 또 신석기 시대는 조개가 있었으니까 조개 껍데기를 사용했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우리나라 역사, 고조선, 아까 말했던 당군 역사 맞네요. 고조선과 청동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청동기는 한반도에서는 BC 10세기, 북방은 더 먼저니까 만주에서는 BC 15세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말한 대로 청동기 시대 때 생산 경제가 발전했어요. 돌이나 나무보다 더 강한 게 청동, 구리와 아연을 합금한 게 청동이에요. 그래서 청동기를 제작하는 전문 장인, 사람이 나타났고요. 여자는 가사를, 남자는 농사나 바로 전쟁을 했다는 거죠.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구석기, 신석기는 평등한 생활, 이제 청동기는 사유산, 개인재산, 내게 있다는 거죠. 내게 있어야 열심히 하니까요. 그래서 생산량의 증가로 잉여, 먹고 남는 것이요. 이런 것이 발생함으로써 힘이 강한 자가 개인적으로 이것을 소유했어요. 이때부터 뭐요? 계급이 발생한다는 거죠. 중요합니다. 자, 계급 발생. 언제요? 청동기 시대 때죠. 청동기 시대에 최초로 인류에서 계급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의 지배자를 족장 내지 군장이라 하는데요. 선민사상이 있었습니다. 선민사상은요, 선택된 백성, 우리가 하늘부터 선택된 민족, 우월을 의식한 거죠. 그리고 이러한 그 당시에는 고인돌, 지금 보면 고창에 많이 수박 많이 난 동네 있잖아요. 고창에 많은데요. 지배층의 정치 권력과 경제력을 반영합니다. 왜? 그 고인돌이 있잖아요. 이게 부러진 돌이 아니라 하나에 이어진 돌이요. 짧게는 1톤, 큰 것은 2톤, 3톤입니다. 1톤이면 1톤 트럭이잖아요. 그게 1톤, 2톤, 3톤 트럭. 그 큰 돌을 어떻게 옮겼겠어요? 그 당시에 뭔가 힘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권력이 있었다는 거죠. 따라서 고인돌은 당시에 지배층의 정치 권력과 경제력을 나타낸다. 이 당시 청동기는 한반도와 만주에 널리 표시되는데요. 경기도 여주, 흔안리, 충남 부에서 나옵니다. 이제 그럼 또 증거 대봐.
청동시대 대표적인 비파처럼 생긴 구리를 만든 칼, 비파형 동검입니다. 이걸 통해서 정복 활동을 하고요. 반달돌칼은요, 곡식의 이삭을 자르는 데 사용했었어요. 그리고 바퀴날 토끼, 홈자기, 머리에 이렇게 홈이 있어서 홈자기입니다. 토기는요, 청동시대 때 미송리식 토기인데, 오늘날에 무슨 동네 가면 또 유명한 게 많잖아요. 평안부터 의지에 가면 미송리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손잡이에 하나의 선 모양의 무늬가 많은 이게 미송리고, 청동시대 민무늬, 무늬가 없는 토기가 대표적입니다. 즉, 청동시대에 표기하면 바로 민무늬 토기, 무늬가 없는 토기가 대표적인 것입니다. 빛깔은 붉은색이 도는 젓갈색입니다. 또 다른 토기로 붉은 간토기가 있고요. 아까 잠깐 봤죠? 청동시대 대표적인 무덤, 고인돌이 있습니다. 또 돌무지 무덤 말고도 돌을 쌓아서 만든 거고, 돌롤 무덤은 널쩍한 돌을 올린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청동시대의 특징이 비파현 동검을 쓰다는 거, 그리고 거친 무늬 거울, 미송리식 토기, 북반식 고인돌 이라면서 고조선 범위,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를 근본했으니까 고조선 범위와 청동이 일치한다. 그 증거가 뭐라고요? 바로 비파형 동검과 고인돌이 되겠습니다. 비파형 동검, 고인돌이 고조선 세력과 일치한다.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철기인데요. 기원전 4세기, BC 4세기요. 한 세기는 100년이에요. 4세기니까 400년이죠. BC 400년. BC 400년은 지금부터 어떻게 해요? 예수가 태어나기 이전 400년. 지금은 예수가 태어난 이후 2000년. 그러니까 2400년이죠. 중국 계통이고, 이 당시에 중국에서의 명도전, 오수선, 발양전이 우리나라에 나타났어요. 왜요? 바로 중국과 교류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경남 창원에 붓이 나오는데 붓은 어디 있어요? 한자를 썼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유물은 스스로 말을 해줍니다. 그 당시에 철제 무기는요, 이제 청동보다 더 강한 것이 철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동기는 의식용, 하나의 의식, 제사를 쓰는데 바뀌는 거죠. 그리고 철제 농기구를 사용해서 뭡니까? 농업이. 왜? 땅을 깊이 갈아야 땅 속에 있는 영양분이 나오니까 곡식이 더 잘 되겠죠. 그래서 경제가 발달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철기시대 역시 민무늬 토기나 이렇게 검은 가음 토기, 덧띠 토기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는 널무덤인데 일명 토광묘라고 하는데요. 시신을 나무 널에 만드는 거고요. 동무덤은 옹광묘인데 하나의 독, 항아리에 넣는 게 동무덤입니다. 좀 용어가 어렵죠?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의 청동기가 들어왔어도 이것을 독자적으로 다시 수용했다는 거죠. 그 증거 대봐요. 바로 비파형동의 뭐로? 세형동으로. 조금 더 비파처럼 생긴 칼이 이제 오늘날 가늘고 긴 하나의 불이 만든 칼, 세형동검. 그리고 조잡한 거친 무늬고리, 잔무늬 거울로, 그리고 청동 제작특, 거푸집. 왜 쉽게 말하면 이렇게 동네에 가면 붕어빵 만든 거 있잖아요. 어떤 빵 줄까요? 네모빵도 만들 수 있고요. 동그란 빵도 만들 수 있고 별표빵도 만들 수 있는 그런 틀이 바로 거푸집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청동기 철기 시대의 생활은요, 여전히 조보리콩 수술, 박농사를 중심했어요. 그리고 일부 저수지, 물기내서 벼농사.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벼농사가 본격인 것은 삼국시대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반달돌칼은 곡식의 이삭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농경이 발달했고 사냥과 고기잡이 했었는데요. 이런 것은 이제 농사가 점점 발달하니까 이제 사냥이나 고기잡이는 감소하죠. 그 당시에 돼지, 소 등을 가축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이들은 어디서 살았을까요? 많이 들어봤죠? 배산, 인수. 뒤에는 산, 앞에는 물. 뒤에는 산이 있으니까 찬바람을 막아주고 앞에는 물이 있으니까 묵고 살 수 있죠. 물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요. 배산, 인수, 뒤에는 산, 앞에는 물입니다. 이런 곳에 농경도 발달하고 인구가 증가해서 정착생활하고 많은 사람이 모여서 살고, 그 증거가 하나의 창고나 공동 작업장이 있고 하나의 모인 장소, 집회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 조직이 발달했구나. 배산, 인수에서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됐고 이것이 사회 조직을 더욱더 발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신석기에 운집이 지하였다면 이제 청동기는
지상 가옥화, 지상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신석기 시대의 하덕이 이렇게 중앙에 있었다면 이제 청동 시대의 하덕은 난로는 한쪽 벽으로 이동했다는 거. 시험 나올 때 하덕이 중앙에 있는 것은 이제 신석기, 하덕이 끝에 있는 것은 한쪽 벽이니까요. 끝에 있다는 것은 바로 청동기가 되겠어요. 보통 이때는 4명에서 8명 정도가 같이 살았습니다. 이 당시 남자는 보통 농경이나 전쟁, 여성은 가사, 오늘하고 비슷한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제 계급이 분화되었습니다. 생산량이 증가하고 먹고 남는 잉여 생산물이 있었죠. 이 때문에 뭐가 사회와 빈부격차가 있었죠. 즉 뭔가 있으니까 격차가 생기는 거죠. 이 당시에 거성과 큰 돌 문화가 있는데요. 선돌, 서 있는 돌이죠. 청동시대의 사람들이 큰 돌을, 거석, 큰 돌을 숭배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아까 배웠던 고인돌요, 지배층의 정치 권력과 경제를 반영하는데요. 전라북도의 고창, 하순, 강화도에 3개의 고인돌의 반이 있습니다. 현재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청동기 철기시대는 선밀상 선택된 민족인데요. 이게 하나의 권력과 경제에서 우리가 남들보다 우세하다, 뛰어나다고 믿는 거죠. 하늘의 자손, 이게 선택된 민족, 선민사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을 이렇게 통합하고 정복하고 그들부터 뭔가를 요구하는 공납을 요구하게 되어집니다. 이 당시 이러한 지배자, 권력과 경제를 가진 지배자를 뭐라 한다? 족장 내지 군장이라고 합니다. 청동기 문화가 발달한 북쪽에서 먼저 오게 되죠. 청동기 철기시대 예술은요, 종교나 정치 요구와 밀착되어 있습니다. 오늘처럼 어떤 정경에서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종교나 정치적 요구에 있었던 거죠. 그리 있었던 칼, 골, 방패 이런 것 다 주술적이라는 거죠. 뭔가를 기원, 바란다는 거죠. 당시 사람들의 미의식이나 이런 것들은 청돌 만든 도구와 말 모양이라든가 호랑이 모양에서 알 수 있고요. 이게 주술적인 것은 흙으로 만든 사람의 모양이죠. 이게 중요한 것은요, 또 증거를 대는 거잖아요. 울주방구대에 가면 사냥과 고기잡이의 풍성한 수확을 기념하는 거 있는데요. 항상 어떤 이렇게 그림이, 바위에 그림이 나오면요, 보통 수확, 하나의 풍년, 풍성을 의미한다. 요거를 기억해 주면 되겠어요. 그 당시에는 뭔가 풍요로운 생산이 제일 중요한 거였으니까요. 또한 역시 고령에서도요, 이렇게 바위 그림이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항상 어떤 바위나 어떤 그림이 나와요. 어떻게 나와요? 모든 것이 풍요로운 생산과 직결된다고 알면 되겠습니다. 이제 한반도가 이러한 일본 문화에 끼친 영향을 보면요, 신석기 시대 문화가 일본 조몬 토기에, 청동기 때는 일본 야요이에, 철기는 일본 스에키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가장 중요한 주제네요. 당군의 고조선, 한국 최초의 국가 고조선입니다. 기준이 BC 2333년입니다. 당군께서 우리를 쉽게 하라고요. BC 2333년입니다. 꼭 외워주세요. 기준이니까. 당군 왕검, 당군은 제사장, 왕검은 군장입니다. 당군은 제사장, 왕검은 군장. 여기서 바로 이 사회가 재정일치, 제사와 정치가 하나인 사회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증거는 뭘까요? 당군 이야기를 시작한 것이 고려 상문유사 이런이 쓴 건데요. 여기 나타났다는 거죠. 그리고 이승용의 제왕운계도 있고요. 조선에서는 정인지의 세종실록지리지, 또한 걸람의 응제시주, 노사신의 동국여지승남. 그러니까 당군 이야기가 가짜가 아니라 진짜 있었다는 것. 당군은 역사적 사실임을 나타내는 증거한 서류가 되겠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당군이 왜 중요할까요? 역사에서 중요해서 의미고 가치잖아요. 고조선의 성립한 역사적인 사실이다. 일본이 말하는 신화, 하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짜 있었다는 하나의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다. 왜 나라를 세웠냐고?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이죠. 그리고 몽고 친일시의 민족의 조상이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어려울 때 뭔가
신앙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때 하나의 공동 조상이 된 것이 당군이었고요. 또한 조선 초라든가 일제 식민지에서도요, 외적의 침입이 있을 때 뭡니까? 우리 민족의 주체성을 강조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한말에 가면 대종교, 우리가 쉽게 아는 개천절, 한이 열린 날 10월 3일 이런 것도 바로 당군에서 기인되어집니다. 이러한 고조선은요, 요룡지방, 우리가 말하는 압록강에서 한참 더 가야 이게 요룡인데요. 즉 한반도 북부에 있었고, 그리고 지금 평양의 대동강을 중심으로 이렇게 고조선이 발달한 거죠. 즉 쉽게 말하면 고조선이 상당히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조선의 범위는 바로 아까 배웠던 비파형 동원과 고인돌과 일치한다. 즉 비파형 동원과 고인돌이 나온 것이 고조선의 세력 범위입니다. 유물이 스스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당군 이야기는요,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고조선의 역사적인 사실을 말해주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상국유사인데, 상국유사는 야사입니다. 그렇죠? 이제 당군 신화에서 어떤 역사 사실을 살펴볼 건데요. 당군의 아버지가 한웅이고 한웅의 아버지 한웅이잖아요. 이들은 다 하늘에서 나왔죠. 그래서 선택된 민족 선민사상입니다. 우월성을 나타내는 거죠. 올 때 불안하니까 혼자 안 보내고 바람과 비와 구름, 풍백, 우사, 운사, 그래서 농사 지는데 필요한 거죠. 바람과 비가 농사 지는데 필요한 거죠. 이때 그들은 구름, 나지막한 산에서 살았고요. 인간의 360여 가지 일을 주관했다는 것은요, 사유재산과 계급이 있었고, 그래서 지배층이 등장했다는 거죠. 아까 말한 대로 당군의 가장 큰 의미가 뭐예요?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이것이 고조선의 통치 이념입니다. 그리고 한웅과 혼이 했었는데, 아까 곰이요, 사람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곰을 숭배한 부족과 하늘 부족이 연합된 거죠. 토테미즘입니다. 그리고 거꾸로 호랑이는 배제되어집니다. 그죠? 곰을 숭배하는 부족과 연합하고 호랑이는 제외죠. 이것이 토테미즘. 이러한 당군관념은 재정일치, 제서와 정치가 하나인 사회입니다. 이러한 고조선은요, BC 3세기에 부왕, 주당까지 열심히 발전하게 됩니다. 이후에 영과 대립하게 되고요. 이게 이렇게 발전한 고조선이 나중에 아까 전에 봤지만 고조선은 아까 청동기를 바탕으로 했다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요, 이렇게 위만이 하는 사람이 타는데, 이 위만은 나중에요, 진안 교체기에 어떻게 되면 하나의 뭘 갖고 오냐면 철, 청동이 있어요, 철이 있어요, 철이 세죠. 그러니까 위만이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왕이 BC 194년에요, 위만조선을 만듭니다. 그러면 위만조선이 당군조선을 쫓아냈으니까 우리나라가 아니네요? 아니에요. 위만조선도 우리 조선입니다. 왜냐면요, 얘네들은요, 철기 문화를 수행했고 정복사업을 했었지만요, 계속 고조선을 계승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들은 중개무역, 아니죠, A, B, C가 있으면 B에서 A 물건도 받고 C 물건도 받고 중개하는 거죠. 중개무역을 통해서요, 발전하니까 한나라 무제가 뭡니까? 이놈 봐라, 자꾸 우리 것을 앗아가네 해서 진짜에서 BC 108년에 멸망합니다. 그래서 한무제가 이 땅에 한사군, 낭랑, 인둔, 진본, 현도 등을 설치하게 되어집니다. 이후 314년에 미천왕 때 소멸되었죠. 하지만 이러한 위만조선이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올 때 상투를 틀고 조선인의 옷을 입었다는 거죠. 여기서 고조선을 계승했죠. 문화는 같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 된 뒤에도 나라 이름을 조선이 했고요. 위만 정권 시에 토착민들이 이 정권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위만 고조선은 당군의 고조선을 계승했다. 즉 위만 조선이나 당군 조선 다 같이 하나의 조선임을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고조선을요, 이렇게 세 가지 법이 정하는데요. 사람을 죽인다 해서 생명과 노동력을 중요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다. 왜 죽였어요? 생명이 중요하니까, 노동력이 중요하니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시로 갚는다. 이때에서는요, 곡시로 갚는다 해서 농경사임을 알 수 있고요. 상처를 입힌데 곡시로 갚는다. 뭐 있어야 갚죠.
감다해서 사유재산 사임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도둑질을 한 자는 노비로 산다 해서요. 노비로 산다는 것은 하나의 계급을 나타내죠. 또한 부인들은 정숙하거나 음란하지 않았다. 이것은 남자 중심의 입장, 가부장적 사회입니다. 이후 한무제가 이 땅을 설치하는 이런 온갖 법률이 늘어나면서 이 사회가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1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